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분석해볼 자료는요. AI와 로봇이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인문학 전공자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주장을 담은 블로그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솔직히 기술이 최고다라는 말이 막 넘쳐나는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자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공감 능력이 미래의 판도를 바꿀 핵심이라고 봤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커리어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혹시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막 떠오를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창의성만큼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나죠.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단언합니다. 그렇죠. 이미 현실이 증명하고 있죠. AI는 이니 인간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들고 글을 쓰잖아요. 사실상 창의성의 영역은 이미 넘어왔다고 봐야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는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AI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영토는 창의성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거죠.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의성은 방대한 데이터의 조합과 패턴 학습으로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지만 공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랄까, 진짜 사람이 살면서 겪는 기쁨, 슬픔, 억울함 같은 그런 실존적인 경험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네, AI가 슬픔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수억 개를 학습할 수 있어도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체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핵심이네요. 체감이라는 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곧 사람들이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친절에 질리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해요. 가짜 친절이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죠. 사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감정 없이 스크립트만 줄줄 읽는 듯한 응대나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비슷한 상품만 기계적으로 추천하는 쇼핑몰 앱 같은 거요. 분명히 예의는 바른데 어딘가 모르게 영혼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모두가 효율성을 위해 감정을 흉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진짜 인간적인 연결, 그 진정성에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죠. 모두가 가짜로 가니까 진짜가 귀해진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학에서 수년간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역사, 문화를 파고들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훈련을 한 인문학적 인재들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네, 상대방의 복잡한 감정선을 읽고 소통하는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희귀하고 비싼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예측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던 그 가짜 친절에 대한 피로감이 사회 전체의 거대한 수요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이 관점을 비즈니스 세계로 한번 확장해보죠. 저자는 현대 경영 방식의 뿌리를 파고들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테일러리즘이요?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취급해서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세기 초에 프레더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창한 건데요. 동작을 막 초단위로 분석하고 맞아요. 노동자의 모든 동작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고 그대로 따르게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글에서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 같은 데이터 기반의 초효율 시스템을 바로 그 현대판 테일러리즘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이 데이터로 통제되고 인간은 그 시스템의 목표, 즉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방식이 통하잖아요. 그쵸, 성공했죠. 쿠팡은 엄청나게 성공했고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에 열광하죠. 저자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인간을 부품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은 옳지만 비즈니스는 현실인데 네, 현실이죠. 이런 초효율 시스템이 정말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도 그 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스템은 내부에 두 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시한폭탄이요? 첫 번째는 내부 구성원의 저항이요. 아무리 금전적 보상이 커도 인간적인 존중 없이 기계 부품처럼 취급당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동기부여나 창의성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 결국 번아웃이 오겠네요. 그렇죠. 번아웃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은 더 무서운데 바로 소비자들의 도덕적 외면입니다. 외부의 시선 말이군요. 네, 그 기업의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나 시스템이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나는 저런 기업의 물건은 사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압박, 양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똑같은 빵이라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보다 조금 비싸도 동네 빵집에서 정성껏 만든 수제 빵에 더 끌리는 것처럼요. 아,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앞으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런 사람의 온기를 찾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는 거죠. AI 로봇이 서빙하고 응대하는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인간 직원의 가치가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맞아요. 희소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효율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으며 길게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이라는 말이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결국 효율성과 인간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미래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는 통찰이죠.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네, 저자가 말하는 성장은 완만하지만 단단한 성장입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모든 걸 짜내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 직원들의 소속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영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 보이지 않는 자산? 결국 가장 따라하기 힘든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업만이 가진 문화와 철학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 글에서 제가 읽다가 정말 하고 놀랬던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4.7 산업혁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이야기인데요. 아, 네. 제조업과 기술의 강국인 독일에서 문과 계열 중 최고 인기 학과가 뭔지 아세요? 철학인가요? 철학이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아, 심리학이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이건 정말 의외 아닌가요? 당연히 공학이나 자연과학 쪽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미래의 힌트입니다. 왜 기술의 최전선을 달리는 국가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학문에 가장 열광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저자는 그들이 이미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게임의 본질이요? 네.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준화되고 나면 비즈니스의 최종 승부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아, 결국 쓰는 건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도 사람들이 이건 너무 복잡해서 쓰기 싫어라고 외면하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본질을 독일 사회가 먼저 깨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결국 미래 경영의 승자는 단순히 기술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깊이 이해하는 리더가 될 거라는 거군요. 저자가 여기서 엘튼 메이오나 맥그리거, 메슬로우 같은 심리학자이자 경영학자들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들은 모두 인간은 당근과 채찍만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 했던 학자들입니다. 아, 더 고차원적인 동기가 있다. 네, 예를 들어 메슬로우는 인간에게는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 위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 나아가 자아실현의 욕구 같은 더 높은 차원의 동기가 있다고 봤죠. 네네. 저자는 바로 이런 인간의 복잡한 예면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인간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스킬만 배운 사람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기술 만능주의에 빠진 기획자는 더 많은 기능, 더 빠른 속도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기획자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빠른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 배송 과정 내내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죠. 그건 인간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비즈니스의 전쟁터가 이제 기술력에서 인간 이해의 깊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가 바뀐다. 네.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면 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가치, 즉 진정성과 공감 능력을 가진 기업과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 오히려 따뜻한 인간의 체온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 올린 역사와 철학, 문학 속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야말로 급변하는 AI 시대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결론 내립니다. 무기라고까지 표현하는군요. 네. 기술 트렌드는 몇 년마다 바뀌지만 사랑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렇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이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당신들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격려하는데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판도를 읽은 냉철한 전략적 조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주로 비즈니스와 커리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논리를 우리 삶 전체로 확장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식으로요? 만약 직업 세계에서조차 진정한 공감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AI 챗봇이나 가상 친구들이 점점 더 깊이 들어올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나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공감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와,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할 가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